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번 주 10월 28일 날에 지방직 7급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 해설 강의는 오늘이 이제 11월 이제 1일입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늦게 찍게 된 거는 수업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말고는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려웠다면은 뭐 최대한 빨리 어떻게 찍었을 텐데 이번에 이제 지방직 7급은 한자어 빼고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7급 이제 국가직 7급이 피셋으로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바뀌면서 지방직 7급에서는 피셋 유형의 문제를 거의 한 2문항을 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맨 마지막에 지문 길이도 좀 길고 좀 어렵게 출제했던 게 한 2문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으로 보면 19번, 20번 문제였는데 올해는 굉장히 저도 충격받은 건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쉬웠냐면은 독해가 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해가 쉬워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은 추론이라는 이름을 달았죠. 19번과 20번 문제는. 근데 사실상 뭐 추론이라고도 볼 수 없는 뭐 수준의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 문제풀이 해설을 듣는 학생분들은요, 뭐 이번에 시험 이제 보시고 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오차가 생겼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해서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 시험 준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죠. 그런데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 7급 해설을 이제 듣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내년 시험에 지방직 7급 준비가 포인트가 아니죠. 내년에 이제 뭐 3월 말이나 아니면 4월에 이제 실시될 이제 국가직 9급이랑 6월 달에 이제 실시될 예정일 뭐 지방직 9급을 이제 생각하시는 건데 빨리 하나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독해 있잖아요. 독해가 11문항이 나왔는데 그 독해에서 한 2문항 정도 틀리면 독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글을 좀 본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게 독해를 5개 틀렸다 이런 글이 봤는데 그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릴 건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그냥 제가 편성을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세한 해설은 우리 실장님께서 그 해설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해설을 이미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업로드가 될 때 카페에도 이제 공지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좀 읽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거 내년 시험 준비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학생분들은 국어를 공부할 때 국어의 편성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편성이 뭐야 그러면은 이 독해 있지 않습니까? 독해가 보통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바뀐 거예요. 시험지가 이제 4장으로 바뀌면서 독해가 이제 좀 강화가 됐거든요. 근데 강화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문항수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보통 9개에서 10개인데 이번에는 11문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보통 4개에서 5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골고루 낸 거죠. 고전 시가 내고 현대시도 냈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 산문에서 판소리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소설에서는 안국선에 이제 금수해록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4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결국은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거의 확정이 돼 버린 건데 여러분 문법 있지 않습니까? 문법은 이미 국가직 이번에 올해 보면은 6월 달 거 보면은 문법도 뺐거든요. 한글 맞춤법 하나에 표준어 사조 원칙 하나가 나왔는데 지방직 7급은 문법 문제를 계속 냈었어요, 하나를. 그래서 이번에는 문법 문제 하나가 나왔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면은 명사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의미음 기할 때 기가 명사와 전미사일 경우는 이제 파생어니까 품사가 명사로 바뀌는 거죠. 그 문제가 하나 나온 거고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글 맞춤법 문제를 낸 거죠. 한글 맞춤법 중에서 이번에 출제된 거는 18항을 낸 거예요. 18항에 가면 이제 규칙과 불규칙 활용이 있죠. 근데 이번에 여기는 어렵지 않았던 게 기출문제를 이제 보시면 이미 국가직 7급에서도 계속 냈었던 문제 중에 디귿스는 붙다 있죠. 디귿스는 붙다와 시오스는 붙다. 요 정도에서 냈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였냐? 여기죠.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보통 여러분께서 결론으로 보면은 이제 이 문제가 쉬운 건데도 여기까지 이제 이 두 문항을 풀기 위한 준비 과정의 시간은 굉장히 길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게 여기인데 여기서 한자어를 4개를 낸 거죠. 3개를 냈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이야기냐. 보통 여러분이 그 이번에 6월 달에 지방직 9급을 보면은 그전 시험 패턴이랑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원래 한자 성어를 하나 내거든요. 한자 성어는 학생들이 안 틀려요. 왜 안 틀리냐면은 공생들 중에서 한자 성어 포기하는 학생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포기하는 거는 이음절 한자어를 포기하거든요. 그런 게 왜 포기했냐 그러면은 간단하죠. 이음절의 한자어를 그 공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 5점짜리 하나 틀리고 그냥 만점을 100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자 성어를 맞춘다고 가정한다면 95로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방직 그 9급을 보면 올해 6월 달 걸 보면은 한자 성어를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한자어로 이제 2문항인데 정확하게 거기도 3문항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 우리 쪽은 그러냐. 공직자가 일반 대기업 시험이랑 이제 저기 시험을 보면 우리 쪽이랑 대기업 거를 보면은 대기업 시험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어 추론 쪽이 너무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공직자가 대기업 준비하는 분과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국어는 당연히 이제 한자겠죠. 그냥 한자가 안 되면은 전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직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공문서 작성할 때 한자를 모르는데 뭐 공문서 작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강화되는 거는 기저에 깔린 거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이 이미 나왔잖아요. 문제풀이 해설하기 전에 결론이 난 게 한자어 3개 중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2개를 틀렸다 생각해봐요. 그럼 나머지를 다 맞힌다는 전제 조건 하면 90인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독해 11문항 다 맞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쉽게 나와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하나 걸리거나 뭐 문학에서 또 마이너스 하나 걸리거나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걸리면 벌써 이제 점수가 안 나온 거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개 하면 벌써 5개가 날아갔는데요. 그럼 5개 날아갔다는 얘기는 75인데 75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거를 업로드가 뭐 오늘 11월 1일 이제 지금 12시부터 시작한 건데 한 40분 안으로 끝낼 거예요. 길어야 한 50분이에요. 왜냐하면 설명할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뭐를 잊지 마셔야 되냐면은 아직 안 늦었다는 얘기예요. 한자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원래 수업할 때 한자 얘기 많이 안 해요. 왜냐면은 뭐 보통 한자를 제가 뭐 이제 뭐 프로그램 깔아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 들으라고 막 광고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학생들의 현실을 좀 이제 다시 확인 좀 해드리고 싶어서 문제풀이 해설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을 해결하지 못하면 쉽지 않을 거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문제풀이 해설할 때 어느 쪽으로 주력을 잡을 거냐면 이쪽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독해 쪽은요, 뭐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거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되나, 이런 얘기만 좀 몇 개 해드릴게요. 그리고 독해는 해설만 봐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순서대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일단 이제 편안하게 봐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1번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이건 거의 초딩 수준이에요. 이거 틀렸다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다음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 발표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내용은 이미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오늘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사례를 들 것이고 예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에서 바로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피해 통계에 따르면 보행 중엔 자동차 충돌하거나 자동차를 피하다가 다친 사례가 제일 많았대요. 그러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예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따라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한다. 뭐 이거 너무 평이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정도의 지문을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읽어도 풀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독해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내느냐 생각하면은 그냥 기저에 점수를 깔아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공직자를 뽑으려고 하는 시험은 결국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한자에서 승부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난도를 올려버리면은 그쪽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왜 작년까지는 언어 추론에서 어려운 문제 피셋형의 2개를 냈는데 이번에 왜 안 냈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말했던 게 있었잖아요. 여기 오보가 났었죠. 언어 추론 강하겠다 하다가 아니다. 언어 추론에 대한 부분은 잠깐 일단 미루겠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국어에서 언어 추론을 피사형으로 올려버리면은 결국은 뭐 독해에서 올린다는 얘기는 다른 거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이한 지문으로 움직이는데 학생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야 그러면요. 이렇게 시작했던 문제가 독해 문제가 11개인데 이 11개를요 꼼꼼하게 읽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좀 이제 뒤쪽으로 가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한두 개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 답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보시자마자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일단 실제 조사의 사례를 얘기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제시했고 화자의 신뢰도를 이제 높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왜 틀렸어 그러면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아니죠. 해결책은 그냥 간단하게 보행 중에 스마트폰 보지 말자는 얘기고 그 원인을 이제 다양하게 진단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 중에 뭐 도입부의 사례를 제시한 것도 없었고 관심 끈 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발표 내용의 주제를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서 청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했을 때 이 발표 내용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푸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 풀이를 계속 여러분 20번까지 제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만 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2번 같은 문제는 보통 이제 대화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분들이 이런 거 읽을 때도 되게 그냥 빨리빨리 위치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학생대표, 주민대표랑 학교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학생대표의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학교의 외부인들이 아무 때나 막 들어오니까 최소한 2대목이죠. 학생대표의 얘기는 아니 그 외부인들이 들어와도 좋은데 주민들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방과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오후 5시 이후로 제한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주민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정을 한 거예요. 제한했으면 한다 하니까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데는 동의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고 이제 내용을 이제 뒤집어요. 근데 이쪽은 오후 여러분 5시 이후인데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기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의문형으로 뭘 나타냅니까? 오전 9시 이전에는 체육시설 이용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딱 읽으신 분들은요. 선지를 딱 보면은 바로 여러분 질문 형식으로 했다는 2번도 지워지죠. 그 다음에 바로 하나가 이제 지워지는 게 뭐야 그러면은 이거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 전에 근거를 밝힌 거죠. 그럼 어떤 학생은 그 근거가 뭐예요 하면 이거죠.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기를 선호한다. 이게 근거니까 요 대목에서 바로 이제 뭐가 지워지냐면 2번과 이제 3번이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상대 의견을 조건부로 이제 수용한다는 얘기는 학교장에 말한 거죠. 여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잘 준수한다면이라는 조건을 이제 걸고 결론은 9시 이전에도 그러면 이제 오후 이제 5시 이후에도 학교를 개방하겠지만 9시 이전에도 시설 이제 이용을 허락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1번도 지워지죠.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한 게 어딨냐 이거죠. 바로 이제 답이 4번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해를 이렇게 설명해봤자 늘질 않죠. 그러니까 뭐 그냥 누가 꼼꼼하게 읽느냐의 싸움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문학이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원문 규정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 설명만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3번에 이제 문학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학생분들은요 문학을 이렇게 보면은 문학은 고전 문학이랑 현대 문학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고전 문학에는 고전 운문이 있죠. 그게 고전 시가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전 산문을 이제 출제를 하는데 학생분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고전 산문 안에 고전 소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뭐 우리는 항상 고전 소설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수능 얘기하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고전 산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설화 같은 것도 낼 수 있고 뭐 가전체도 낼 수 있고 설도 낼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전 소설 낼 수 있고 조선후기 수필도 낼 수 있고요. 중요한 게 판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산문에선 판소리를 낸 거고 고전 시가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황조가랑 그다음에 이제 최치원의 이제 취하우중이라고 하는 한혁시 이제 구지가는 이제 쉽게 말하면 황조가는 한혁시가 되고요. 최천의 취하우중은 한시가 되죠. 그 두 개를 이제 결합해서 낸 거고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대시를 내죠 하나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야 하면 현대 소설인데 여기서도 이제 소설을 안 내고 간혹 가다가 수필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해서 문학은 그냥 내문항으로 편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여러분 제재에서 하나를 더 내가지고 결국 5문항으로도 이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하셔야 돼요. 독해는 원래 9개에서 10개 근데 이번에 11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문학은 4개에서 5개인데 독해 11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가 됩니까? 문항 4개니까 15문항이 있죠. 15문항 빼고 뭐를 냈어? 그럼 빨리 아까 이제 그거 외우셔야 돼요. 아, 맞다. 문법이랑 한글 맞춤법 하나, 2개, 그다음 한자어 3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판 작업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분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이렇게 뵈면 늘 느끼는 게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인강 학생분들도 뭐 이제 카페에 이제 질문하는 거 보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저한테 항상 이제 상의하니까 커리큘럼 상담하니까 그런 거 보면 똑똑한 학생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국어의 구성법이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이 구성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서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 내가 문학이 나오니까 문학을 그냥 몇 개 좀 찍찍찍거리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현종 선생님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거는요 낯선 시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공시 쪽에서는 수능 쪽에서는 이걸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공시에서는 이런 게 낯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공시 문학을 이렇게 FM대로 공부하시면 하나도 안 어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가 나왔을 때 감상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시의 감상에서 기본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내용이 뭔가 했을 때 학생분들은 처음 보는 시가 나오면 이게 주제가 뭘까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용은 주제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래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의 의미가 뭘까? 왜 이 사람이 떨어져도 왜 공처럼이라고 썼지? 공이 뭐지? 이게 이제 시적 대상이 이제 공이니까 이 공이 뭐냐? 이 상징적 의미가 뭐냐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를 딱 읽으면 뭐가 따다닥 보이냐면 종결어미 중에 얘네들이 다 보여야 돼요. 아 그래 살아봐야지. 근데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람이 너무 현실이 고통스러웠을 때 고통, 시련, 역경이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현대문학에서. 그럼 사람은 항상 시련, 역경, 고통, 고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그 시련 속에서 좌절을 해버려요. 근데 대부분 우리 쪽에서는 이제 출제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러워요. 그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좌절을 하라는 여러 시를 출제하겠어요? 아니죠. 무조건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뭔가 꿋꿋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걸 노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연애 일행을 딱 읽었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너무 힘들어도 친구들끼리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 그래도 우리 살아봐야지. 희망을 가져야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살아봐야지 했을 때 학생분들은 어미가 여기에서 아야지라는 게 있어요. 아야지, 어야지가 있거든요. 얘는 뭔가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어미고요. 소망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합격해야지 그러면 뭐예요? 소망과 의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행을 딱 읽으셨을 때 아 그래 살아봐야지 했을 때 아 여기 있는 시적 화자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바로 나오잖아요. 너도 나도 뭐가 되자 공이 되어서 바로 여기 제목 똑같죠. 떨어져도 튀는 공이 이제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무엇이 되어의 반복은요. 이미 저랑 공부한 학생분들은 박남수의 새에서 배우신 적이 있어요. 새 알잖아요.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울음이 되어 소리가 되어 무엇이 되어.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얘가 보고 얘가 서술어고 종결어미가 어로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보세요. 여기 살아봐야지. 여기 아야지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내려가 봐요. 가볍게 떠올라야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공이 되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공이 되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종결어미랑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나타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지를 딱 보시면은 3번이 바로 지워지는 거죠.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율이거든요. 그럼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에서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거 바로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1번도 지워집니다. 대상이라는 건 시적 대상이죠. 그럼 시적 대상이 공이거든요. 그럼 공이 뭐야 했을 때 이미 다 알죠. 공이 갖고 있는 거는 탄력성이에요. 떨어져도 탕탕탕 튀잖아요. 근데 이게 탄력성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사람이 고통이 있고 실현, 역경,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야? 탄력성이거든요. 거기에서 탄력성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 주제가 뭐야 그랬을 때 뭐 딴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처럼 뭔가 탄력성도 있고 또는 유연하다는 거죠. 유연하면서도 씩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주제로 확 빼버리면 뭔가 씩씩하고 탄력성 있는 삶에 대한 지향이 이 시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자마자 1번이 바로 이제 지워지는 거죠. 대상이 지는 속성은 탄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꿋꿋하게 실현, 역경, 고난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을 누렸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도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너무 쉬운 거는 바로 얘죠. 청유형 어투를 통해서 화자의 이제 소망을 전달한대요. 그럼 청유형 종결어미가 바로 이거죠. 아야지, 어야지는 뭐예요? 여러분 청유죠. 너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학생분들 중에 명령형 종결어미는 청자만 행동하는 거죠. 밥 먹어라 그러면 청자만 행동하는 거지만 밥 먹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화자와 청자가 같이 행동하는 걸 청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살아봐야지 그러면 그건 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걸 듣고 있는 청자도 우리 같이 뭔가 고난을 이겨내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니까 이제 청유형 종결어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야지의 종결어미를 통해서도 뭐가 됩니까? 당연히 청유형을 알 수 있고 화자의 이제 소망은 탄력성이 있는 또는 삶에 대한 어떤 지향, 소망 또는 꿋꿋한 삶에 대한 어떤 그 소망, 지향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은 얘도 이제 바로 이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대상의 이제 의인화라는 부분은 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공에다가 뭔가 탄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여러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그럼 쓰러진다는 얘기는 실현, 역경, 고난 속에 좌절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은 그렇지 않고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이니까 공을 인간에다가 비유했잖아요. 벌써 직유법을 썼죠. 그럼 대상 의인화는 되는데 문제는 화자의 모순된 감정하면은 여러분 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죠? 시는요 소망과 정서가 섞여 있는 시가 많아요. 근데 이 시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종결어미 아야지 어야지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화자의 소망 의지가 강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감정의 시가 아니죠.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정서를 노래하는 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출제형께서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제 이거를 볼 때 포인트가 뭐냐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건 어떤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부분도 문제가 돼요. 그럼 감정을 표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떤 상실감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모순된 감정이라는 게 황당한 거죠. 그럼 모순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모순된 감정 중에 이미 여러 정중히 류창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은 유리창을 통해서 자식의 영상을 잠깐이라도 봤어요. 그럴 때 뭐라고 썼어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러면 이제 심사가 이제 마음이라면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외롭지만 오늘은 그래도 중작 영상을 봤으니까 황홀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모순된 감정을 표현했다. 얘 이제 예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그런 모순된 감정이라는 역설적 표현도 없기 때문에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려서 답은 4번이죠. 이 정도는 그냥 문학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쉬운 거는 여러분이 해설 봐도 되니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국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요. 학생분들은 안국선에 이제 금수회록 같은 게 나오면 이제 개화기 때 이제 작품을 쓰는데 지방직 7급이 간혹 가다가 좀 앞쪽 라인을 잘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문학의 시작이 제가 항상 1910년부터 그랬죠. 그럼 요 사이에 이제 1894부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개화기 문학이 있어요. 그럼 1910년부터 현대가 시작되면 우리는 보통 20년대 작품부터 이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1920년대 작품 중에 뭐 시에서 유명한 사람은 뭐 김소월과 한영훈이고 뭐 소설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은 뭐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방직 7급은요 이미 여기에서 10년대 이광수의 무정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내는데 이제 학생분들은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 중에 이런 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지문을 읽기 전에 뭐야 이게 금수회록 나 안 봤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다니까요. 문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조금만 하면 그냥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저는 개별 작품 가지고 뭐 이렇게 저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전체 구성을 다 얘기해주고 구성이란 거 딴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문학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게 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별로 쫙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이제 봐요. 근데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은 슬프다. 여러 짐승들의 연설을 들었대요. 그러면 짐승이 연설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이미 다 뭐가 돼요? 동물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됩니까?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걸 우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식물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걸 우화하니까 얘가 우화적 수법이란 걸 벌써 알 수 있는 거죠. 첫 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들었는데 학생분들 중에 연설 누가 했어요? 그래요. 여기 나오거든요. 까마귀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여우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막 창자 없는 개도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연설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요 다음이죠. 세상에서 불쌍한 것이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요 대목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욕을 보는가? 사람은 만물 중에 귀하기로는 제일이에요. 신령하기도 가장 제일이고 제도도 제일이고 지혜도 제일이라고 해서 동물 중에 제일 좋다고 하더니 오늘날로 보면은 제일로 악하고 제일로 흉악하고 흉계하고 음란하고 간사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까마귀처럼 효도하지도 못해요. 개구리처럼 분수도 지키지 못해요. 이거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딱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 하면 이건 이미 딱 보자마자 풍자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물이든 사회를 비판하는 걸 풍자니까 이거 풍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풍자의 대상이 인간이고 인간은 귀하기도 하고 신령하기도 하고 재주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모두 있다고요? 악하고 흉계하고 음란하기도 하니까 이 인간이란 대상의 양면성을 우화적 수법을 통해서 풍자한 거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정답이 우화 형식을 통해서 대상의 양면성을 풍자지로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이하게 낸 겁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5번까지는 제가 독해 얘기 좀 하고요. 바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론으로 거기로 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학생분들 중에 문단 배열 문제와 이렇게 이제 문장 배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거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겁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나왔을 때 빨리 뭘 보라 그랬어요? 여기 선지를 보면 가 2개, 다 2개요. 그러면 출발이 가냐 다냐인데 금방 알아요. 왜 금방 하냐면은 가를 한번 읽어보고 다를 딱 읽어보면은 제가 항상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려면 연세법 같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딱 보세요. 이에 따르면 시를 감상하는 것은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시를 감상하는 거래요. 그럼 요거를 바로 받는 말이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임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연결되는 게 다와 가거든요. 그럼 다가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는 나와 라의 관계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요. 그리움이 담겨있는 시가 많은 것 그렇는데 나의 끝이 그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다음에는 뭐가 돼요? 라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붙여버리면 라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쫙 이제 정주행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내용 되게 여러분 재밌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시는 사람의 내면에만 담아둘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알죠. 사람들이 누굴 사랑하거나 막 그리워하면은 그런 감정들 있죠. 그런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탄생한다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시의 탄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에 따르면 시를 감상하는 것은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거라는 거죠. 왜요? 아니 마음을 말과 글로 표현한 것이 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받아서 그래서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그 시의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왜 다양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다가 문제는 바로 나오죠. 이거. 사람의 마음이 매우 다양한데 그러나 다양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움이란 얘기예요. 그럼 사람의 이제 마음은 되게 다양하지만 뭐 알잖아요. 누구에 대한 뭐 어떤 미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 중에 뭐 상실감 뭐 이런 거 다 사람의 마음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리움이래요. 그래서 바로 얘를 받아가지고 아 그리움이 담아있는 시가 많은 것은 그리움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흐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가 나라가 되니까 딱 보면은 다가 나라 해가지고 답이 이제 3번입니다. 자 이제 된 거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이제 6번부터는 여러 해설을 보셔도 돼요. 그냥 몇 개만 찝어드릴게요. 6번에서는 신청 방식이 있으면 온라인에 신청 접수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뭐하라 그랬어요?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다양하게 제시하라고 했는데 신청서 업로드로 수정해버리면 여러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죠. 그러면 신청 방식에 온라인 접수 말고 직접 뭐 전화 접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도 있는지 우편 접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4번인데 이런 건 여러분 해설서 보고 여러분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한자어를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자 성어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한자 성어의 이제 한자를 잘 보면은요, 그냥 한자어는요. 금방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이랑 여러분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학 독해 많이 안 하고 문법 어문 규정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법 어문 규정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을 잡아주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3분의 1의 시간만 따로 뭐예요? 한자에다가 투자하면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자는 절대 포기하지 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께서 생각해봐요. 이거 영면 그러면 영원히 잠을 자다니까 돌아가셨다. 이거 누가 몰라요. 그럼 기망하다가 이게 여러분 속일 기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음절 한자 할 때 사기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기할 때 당연히 기가 뭐야? 속일 기고 속일 사자니까. 그러니까 기망한다는 얘기는 속인다는 얘기고요. 공지라는 건 알려주는 건데 널리 알리는 걸 공지라고 하니까 알렸다죠. 그러니까 답이 3번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금명간 할 때 금은 오늘을 얘기하고 명은 내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내일 사이 또는 즉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찍으로 바꿨기 때문에 답이 3번이에요. 얘도 해설서에 좀 자세히 써 있으니까 참고하는데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빨리빨리 말씀드린 줄 알아요? 이거는 그냥 거저 가져가라는 문제예요. 자 이제 끝.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8번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왜 학생들이 당황한 줄 알아요?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 여기에 도금을 빼고 현대어가 붙으니까 학생들이 이걸 못 읽은 거예요. 황조, 추풍, 상의, 지음, 여기, 만리심을 못 읽은 거예요. 그럼 이걸 만약에 못 읽는다 하더라도 얘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만리심이 번역이 만리를 달리는 마음으로 나와 있고 뭐 추풍 나오면 여기서 추풍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가을바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패턴의 문제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얘도 뭐가 됩니까? 한자를 반영한 시험 문제라고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 황조가의 내용은 아니까 제가 쉽게 이제 끝내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펄펄 나는 적개골이 암스러워서 정다운데 할 때 현재 시적 화자는요 외로워요. 이유가 뭐야? 함께 돌아갈 힘이 없어서예요. 근데 자기는 함께 돌아갈 힘이 없는데 꾀꼬리는 뭐가 됩니까? 짝이 있는 거죠. 함께 돌아갈 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오죠. 그래서 황조는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하는 이제 존재가 되죠.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제가 항상 여기 수업할 때 가을바람에 오직
괴로이 읍줄이라니 이럴 때 여러분 추풍은 뭡니까? 당연히 괴로움을 심화하는 이제 소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로움과 고뇌를 불러일으키는데 하자 중에 아니 이거 학생들 중에 외로움과 고뇌 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는데 이건 여러 해설서에 써 있는데 제가 취하중 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취하중은 최천이가 당나라에 유학 갔을 때 썼다면 주제는 향수예요. 그런데 돌아서 썼다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지신의 고뇌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 상의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상의는 뭐예요? 함께 의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암수로 정답단인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당연히 뭐가죠? 함께 돌아갈 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건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짝이 있길 바라니까 상의를 바라는 거겠죠.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지음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진정한 벗이니까 여기서 이제 지음이 이제 뜻을 알면 아, 이 사람은 지음을 그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4번이 틀렸는데 화자는요 역이라는 것을 지향한대. 그럼 역이라는 건 함께 돌아가기를 지향하는 거니까 짝이 있길 바라니까 얘는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이 말리심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요, 만약에 당나라 유학 갔을 때 썼다면 이 말리심이라는 건 그리움을요, 말리심은 뭐냐면 수량한 표현이요.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문화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감정을, 정서를 수량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수량한 표현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은 이거를 거리랑 시간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야 그러면요,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 밖을 내닫는다는 얘기는 주제가 여러분 향수라면 그리움이 깊어진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주제가 고뇌라면 고뇌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틀린 건 뭡니까? 말리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리심이 이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말리심이 뭐야 그러면 아, 당나라에 유학 갔을 때 썼다면 향수라는 그리움을 여러분 심화하는 표현이에요. 수량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움이 깊어지는 거니까 그걸 벗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고뇌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자신의 현재 지식인으로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고뇌가 깊어진다는 거지 그 고뇌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쓴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여기가 틀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 틀릴 확률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한자랑 이제 문법 얘기 딱 하면 끝나니까 기운 내세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40분인데 40분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설명할 생각 없었는데 자, 이번에 흥보가 판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 굉장히 평이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되게 너무 쉬워요. 여보 영감, 이거 결국은 뭐야? 흥보의 아내가 이제 부른 거죠. 가장 그러니까 가장 매품 팔아먹고 중한 가장이라는 건 남편이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근데 중하다는 얘기는 소중한 남편이라는 거죠. 소중한 남편이 매품 팔아먹고 산단 말은 고군천지 어디가 보았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가지 마오. 만류하는 거죠. 어디? 매품 팔러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쌍한 영감아 가지 마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한들 죽겠냐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슬픈 게 이게 지금 흥보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자기가 뭔가 여러분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야? 매품을 팔아서라도 이제 맞고 그 대신 이제 누구 대신에 맞고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는 만류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요. 그래도 매품 말고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죽진 않을 거니까 일단 매품 팔러 가지 말라고 만류한 건데 이런 거를요 여러분은 지금은 좀 여러분 젊으니까 못 느끼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가장이 되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달픔 같은 걸 느낄 때 이런 이제 그 판소리 읽으면 마음이 좀 아파요. 아무튼 보세요. 그러면서 제발 가지 마오 하고 나서 병영 영문 곤장 한 대 맞고 보면은 종신 골병이 든답니다.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 마오 했다? 근데 더 웃겼던 게 흥보 자식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처럼 고개를 들더니 아버지 병영 가시오 하더니 병영 다녀오면 이제 맞고 매품으로 이제 대가로 돈을 받으니까 담뱃대 하나 사다 달라고. 그러니까 완전 이거 흥보의 자식들은요 철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애들이 3명이 다 뭐 사달라고 했거든요. 다 패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죠. 흥보가 이제 병영이라는 거 군영이에요. 병사들이 있는 이제 거기 장소를요.
허여허여 올라가면서 신세 한탄 울음 울며 아이고 내 신세야. 누군 팔자 좋아서 부경아 잘 사는데 나는 어야 왜 이 지경이냐. 그럼 결국은 이걸 내용으로 보면은 아내가 만류했지만 결국 흥보는 뭐하러 간 거죠? 매품을 팔러 군영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니까 답이 너무 쉽거든요. 여기서 아까 흥보는 병영을 가서 매품팔이로 생계 유지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흥보 자식들은 병영 가는 아버지에게 태연이 뭐야 부탁하고 철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보는 병영 가는 길에 자신의 현실을 아까 한탄한 거는 맨 마지막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답이 2번이죠. 아내의 말을 들은 흥보는 매품팔이를 하는 걸 유보하려는데, 근데 학생들 중에 유보라는 한자를 모르는 거예요. 유보는 보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류를 하지 않죠. 아내가 만류했지만 매품팔로 갔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예요. 답 2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자 문제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잘해요. 한자를 좀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제가 봤을 때 틀릴 수 있는 문제는 딱 10번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10번에서 소정이라는 건 정하는 바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쉽게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알았다면 답이 1번하고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 중에 3번과 4번은 틀린 거 알아요. 왜 틀리냐면 감사에 표시할 때 겉표자 알죠? 항상 내는 거 보일시자. 겉으로 보이는 게 표시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볼시자니까 보일시자가 맞다는 거 알아서 3번도 지웠을 거예요. 근데 4번은 뭐야 그러면은 지역할 때 역자는 여러분 사동피동할 때도 쓰는 역할할 때도 쓰는 맡을 역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역이라는 거 직역역자거든. 장소. 그러니까 얘가 맞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3, 4번은 지웠는데 문제는요. 1번하고 나와야 되는데 망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웠던 건 2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2번 그러면 관심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관심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가 쓰는 관은요. 빗장관자를 써요. 빗장관자는 무엇과 무엇에 관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관계가 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요 빗장관자를 쓰는 거죠.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항상 제가 한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자기가 확실한 걸 동그라미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그냥 소정 그러면 너무 쉽거든요. 정한 바. 그러니까 정한 금액 그러니까 제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관심할 때 볼관자가 당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2번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5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문제가 좀 어려웠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이제 독해인데 굉장히 평이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해설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는 좀 잡힐 건데 저는요 이렇게 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저는 글 읽는지 모르겠지만 뭐 잡히든 안 잡히든 봐봐요. 저는 이렇게 다 표시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답이 오답이면 밑줄 다 긋고 어디에서 얘가 오답이야 뭐 이런 거 다 표시하고요. 심지어 이런 거 과정 다 표시하거든요. 고려인은 금속알자 만들 때 진흙에 가까운 고운 모래를 사용했대. 그럼 이 모래를 상자 속에 가득 채워. 그게 1번. 찍어서 눌러서 틀 완성 2번. 그 다음에 황동 액체를 부어서 금속자 만들어서 3번. 뭐 이렇게 과정이 나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도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오차가 100%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여러분 해설 다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다 평이했다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도 되게 평이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이거 1번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로조 사전에서는 딴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로조 사전이 요 위에 있거든요. 로조 사전은 러시아 문자로 가로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말 단어는 또 세로로 썼다는 세로 쓰기 했기 때문에 이게 가로 쓰기를 했다라는 이분에서 로조 사전이 틀린 거, 이게 함정이에요. 근데 나머지 이게가 다 정답인 거 너무 평이하죠. 왜냐면 국어 이제 여기 이제 북한 회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로 쓰기를 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나오죠. 이 방식의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의 서적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니까 정답이 이제 4번이 나왔던 거야. 평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문법 문제에서 명사절 공부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은요. 보시자마자 수진이는 도령 허공을 보기 시작했다 하면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 봐봐. 허공을 보다가 되잖아요. 그럼 허공을 보다 할 때 얘를 지금 현재 뭐야? 명사형 전섬이 기로 바꾸니까 이게 명사절이죠. 그럼 여기 아래 거 3번은 나무가 이제 굵다가 있거든요.
나무가 굵다를 이제 뭐로 바꾼 겁니까? 명사형 전섬이 기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서술성이 있으니까 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기는 명사형 전섬어미. 근데 명사형 전섬어미라는 건 품사가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 토끼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할 때 여기도 토끼가 매우 빨리 달리다가 있거든요. 이 달리다를 뭐로 바꾸냐면 명사형 전섬어미 기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번은 서술성이 없죠. 학생들 중에 이 치고는요, 보조사인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경주마는 속도는 둘째치고 크기도 놀라웠다. 엄청나게 커요. 경주마가. 그러니까 이때 크기는 뭐가 됩니까? 크다로 여러분 설성을 이 문장에선 쓸 수 없으니까 얘는 품사가 당연히 뭐예요? 명사. 그럼 얘가 명사라는 얘기는 당연히 기는 명사 전미사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은요. 좀만 참아요,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부수다도 알고 받다도 알고 시오스는 붙다도 알아. 얘가 이제 부기가 중요하다. 그거만 좀 제가 기억하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4번은요. 디귿스는 붙다 알죠? 디귿스는 붙다의 뜻은 여러분 두 개 제가 항상 외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와 분량과 수요가 많아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체중이니까 분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형이 붙다니까 체중이 계속 뭐야? 붙고 있다. 당연히 여러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화가 와야지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뭐 불어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돼요? 불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디귿불규직 활용이니까 리을로 쓰지만 이렇게 자음으로 들어올 때는 얘는 그대로 디귿을 써야 되니까 체중이 불고 있다가 아니라 붙고 있다는데 좀 평이한 거예요. 그래도 끝.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한자어 있죠. 한자어 문제 중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한자어를 뺀 거죠. 왜냐면 한자어 쓰면 한자어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모든 이제 선생님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모든 선생님들께서 항상 수업할 때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쓰는 장렬. 자, 이거 모든 책에 다 있어요. 딴 선생님들도. 딴 선생님 책에도 있다고. 얘는 니은 첨가로 발음이 장렬이거든.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터지작자 알죠? 그다음 찌질열자 기억나요? 이렇게. 그럼 얘도 장렬. 근데 얘도 장렬 이렇게 쓰는데 얘는 식광 발음이니까 발음이 장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항상 얘 비교해가지고 얘는 뭐야? 태양이 내리쬐는 걸 장렬이라 그러고 얘는 포탄 같은 게 떨어져서 팍 하고 이제 퍼지는 게 장렬이죠. 그럼 태양이 나왔으니까 이 장렬인데 한글 표기 문제로 낸 거죠. 그럼 얘를 아는 사람은 답은 1번 아니면 2번.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책이든 모든 선생님이 책에 다 있는 거. 경신이랑 갱신. 그럼 이때는 경일 때는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고 갱은 다시 갱자니까 이럴 때는 갱신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비자 발급 갱신하니까 비자를 갱신하지 않아서 할 때 갱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1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공부 안 한 분은 얘도 틀렸을걸요? 그럼 벌써 점수 계산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계제 같은 경우도요. 낄개자에 있을 제자 이 계제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뭐까지 돼 있냐면요. 계단계자에 사다리 제자 쓰는 계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계속 준비해야 돼요. 이 계제도 있죠.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로 쓸게 계제. 그럼 또 하나 계제가 뭐야 그러면 걸계자. 걸개자를 써서 여러분 뭐가 됩니까? 실을 제자를 쓰는 계제. 그러면 이제 글이나 그림 따위를 여러분 여러분 인쇄에 보내다 올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이나 그림 따위를 여러분 올리는 걸 계제라 그러거든요. 잡지나 이제 책에다가. 그러니까 이때 계제 하는데 이미 1번이 나왔는데요. 뭘 고민해요? 끼어 들어갔다가 계제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 하냐면은 여기 다 여러분 평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번이요. 19번은 여러분 수업할 때 뭐 배우는 줄 알아요? 이런 거 여러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단어의 의미 변화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다 알거든요. 확대 그러면요. 축소. 그다음에 이제 이동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 이동에서 항상 제가 뭐 외우려 했어요? 어리다. 어여쁘다. 인정 방송. 뭐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요, 뭐 애기들 장난 수준인 거죠. 그럼 이동이라는 건 확대 축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 불쌍하다에서 예쁘다, 뇌물에서 사람의 본연의 따뜻한 마음, 석방에서 공중파를 쏘는 거고 확대예로 주력 부대는요, 항상 제가 왕다리 영감 외우라고 했거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더 있지만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축소는 뭐예요? 짐승, 놈, 계집.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정도 아는 사람들은요, 지문은 안 읽어도 답이 나와요. 왜 답이 나오냐? 여기죠, 뭐. 인정은 뇌물을 뜻했지만 사람의 감정을 뜻해. 그러니까 여기가 이동이죠. 그 다음에 어여쁘다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근데 이런 거 나 몰랐어. 그래도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 얼굴 그러면요. 얼굴은 여기서 여러분 축소의 예로 송민국 할 때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얼굴은 축소인데 그럼 지갑은 뭐야? 그러면 지갑은 여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제 뭐로 쓴 거? 종이로 만든 것이 지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만 써요? 가죽과 헝겊 따위로 만든 것도 모두 포함돼. 그러니까 당연히 지갑은 확대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매 같은 경우는 밥 또는 진지를 뜻했지만 지금은 제사 때 신이 앞에 올리는 진지에 국한해. 그러니까 국한이니까 당연히 매는 축소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는 축소거든. 여기는 이제 축소인데 다리는 여러분 뭐예요? 유정물 여기에서 신체 일부지만 여기 다 이제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는 확대, 여기에서 이제 매는 축소니까 맞지 않고. 당연히 여러분 지갑의 의미가 변한 건 언어적 원인이지 사회적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써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언어의 이제 원인 중에 단어 의미 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국어학과 언어학을 아는 이제 걸 체크하기 위해서 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추론이라고 달고 놨는데 어이없게 좀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도 굉장히 평이하게 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여러분 30초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낼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 늦었다는 것만 잊지 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해설 강의 들은 학생분들은요. 카페 가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지금 이제 오후에 아마 올리실 거예요. 저 해설 강의 끝나면 여기 해설 잘 돼 있으니까 문제 아래 바로 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참고해서 보시고요. 중요한 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한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요. 그래서 한자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예를 꼭 들어야 돼. 2024 요정노트 카페 자료도 있으니까 그로 봐. 한자 성어 300인데 300을 하는 게 아니라 120개만 해요. 요거 듣고 나서 요정노트 한자 3위가 있거든. 3위인데 여기는 한 180개 정도 했을 거예요. 얘를 듣고 나서 그럼 뭘 하느냐. 11월 정도에 시작하세요. 11월 이제 다음 주에 개강하는데 매일 30분 한자 어휘를 해. 근데 여기서는 이제 11월에 뭐 하냐면요. 그 8월, 9월, 10월 달에는 한자를 했고 여기는 이제 한글 맞춤법부터 표준어 사정 원칙 해가지고요. 얘를 다 정리를 할 거야. 그리고 12월부터는요. 다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월 것만 따라와도 한자도 해결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얘를 듣기 전에 얘는 들어놓으셔야 돼요. 얘를 안 들어놓으면 12월에 한자 문제 풀 때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고생했고 제가 말했죠. 공부는 얄팍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거든. 공부는 그냥 FOM대로 좀 해요. 그리고 이제 한자어에 대한 시간을 조금만 문법 업무 규정에서 쓸 시간을 끌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기회가 되면 또 봐요. 그리고 이거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은 저 강의 듣는 학생들이니까 근데 혹여 이제 제 강의 안 들었던 학생들 중에 오늘 그냥 한번 들어봐야지 했는데 그러면 정신 좀 차리시고 한자 좀 하시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을 때 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